지금 수업 시작할게요. 요 사진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파리가 이렇게 오그라들었잖아요. 이렇게 오그라들고 이게 뒤틀리기 들고 이거 보게 되면은 꼭 뭐라고 해요? 코스모스 잎처럼 그 위축됐잖아요.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의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뭘 의심할까요? 첫 번째, 바이러스인지 아니면은 호르몬 장애인지를 둘 중 하나 의심해요. 그러니까 곰팡이나 새우랑 다르게 이 바이러스 또는 이제 호르몬 장애들은 이렇게 위축 현상들이 발생하거든요. 이렇게요. 그게 되면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판단할 때 이제 이사디 피해로 저희가 판단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이제 그 증상 자체가 일단은 이사디 피해에 가깝고, 두 번째가 저희가 요새 이제 바이러스 키트라고 해서 이제 TYC, 그러니까 이런 TOC, 그런 바이러스 키트들이 몇 종류 나온 거 있어요. 근데 위축되는 게 뭐냐면은 CMV라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위축되는 증상들이 있어서 우리가 CMV 키트 키트를 갖고 검사를 해봤더니 별 이상이 없는 걸로 나타났고요. 또 하나가 이 위치를 봤더니 가 쪽으로 이제 발생을 해요. 이렇게 가 쪽으로 한 줄로 발생을 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온실 가보게 되면은 아주 첨단 온실들은 그 외부에 하나의 벽이 있고 가운데 그 하나의 벽 안에 온실 그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세도나 논산 같은 데 가보게 되면은 이중하우스 같은 게 가보면요. 1주과 2중 사이에 이제 1주가 2중 두 개의 벽이 있고 그다음 그 안에 작물들이 심어져 있어요. 근데 1주가 2중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풀이 발생하겠죠. 우리 이번에 그 추석 새로 가기 전에 우리가 풀 깎으러 가잖아요. 먼저 딱 벌초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배 전에 뭘 하냐면요. 1, 2중 사이에 풀을 제거를 하고 시작해요. 근데 그 1주와 2중 사이에 공간이 되게 좁기 때문에요. 사람이 손으로 뽑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제초제를 뿌리는데 이 제초제를 뿌린 게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서 하나 여쭙게 제초제 뿌렸어요. 한 2달 전에 뿌렸어요. 그 2달 전에 뿌린 제초제가 내가 정식하고 나면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2달 전에. 2달 전. 아니 석 달 전. 석 달 전에 뿌린 제초제가 오늘 영향을 줄까요?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어떤 경우 안 주냐면은 이 제초제는요. 일반적으로 우리 쓰는 제초제들은 과학적으로 잘 만들었기 때문에 흙하고 만나면은 불용화가 돼요. 흙하고 딱 만난 순간에 제초제로서의 역할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유리라든가 쇠파이프 같은 데 이런 파이프 같은 데 붙게 되면은 오랫동안 남아요. 얘들이요.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있다가 그것들이 식물체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떠냐면 1중과 2중 사이에 뿌렸던 제초제, 그러니까 1과 2중 사이에 뭐냐면 1중과 2중 사이에 풀을 제거해서 제초제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뿌린 제초제가 비산에 물에 뿌릴 때 어떻게 뿌려요? 스프레이를 뿌리죠. 스프레이는 뭐예요? 미세한 입자로 뿌리게 돼 있어요. 그럼 미세한 뿌리로는 입자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비산했다가 아니면 바람 타고 날아가서 비산했다가 그것이 플라스틱 지붕에 묻었다가 그것이 온실 안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떨까? 시간 지나서 시간이 안 떨어지게 되면 낙하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 있던 것들이 바로 이런 제초제를 보게 돼요. 근데 이 제초제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여기 이사디에처럼 써 있는 이 제초제를 갖다가 바로 우리가 이런 컵에다가 따라가고요. 식물의 생장점 주변에 냄새만 맡아도 오그라들어요. 엄청나게 피해가, 그러니까 되게 미세한 농도에도 식물체가 오그라든단 말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냄새만 맡아도 그렇다 할 정도예요. 냄새만 맡아도. 그러면은 이 이사디에초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식물에도 발생을 해요. 식물 자체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옥신이라는 호르몬이 이사디 제초제의 일종인데요. 그러니까 이사디가 옥신 호르몬의 일종인데 만약에 이 농도를 연하게, 그러니까 그런 해가 적은 호르몬이 우리가 토마토톤이라고 부르는 착과제의 종류가 되고 뭐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독한 놈들이 바로 제초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들은 비산에서 온실에서 파국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큰 피해를 발생시킨다. 그냥이 아니라 이거는 제초제를 맞으면요. 이거는 회생 불가예요. 다시 심어야 돼요. 이거는 가쪽은 싹 다시 심어야 돼요. 이거는 회생이 불가되기 때문에 이건 놔둬봤자 생산성이 없어요. 전부 다 뽑아내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알아냈을까? 첫 번째, 일단 증상을 알아내죠. 우리가 이 증상을 보면 뭘 봐야 돼요? 위축되거나 이렇게 위축된 증상을 보면 우리가 뭘 의심해야 돼요? 하나가 호르몬이라든가 아니면은
바이러스를 의심해야 되겠죠. 호르몬. 그 호르몬은 뭐냐? 제초제는 뭐라고 했어요? 호르몬이라고 했죠. 제초제는 대부분 호르몬이에요. 식물성 호르몬, 식물의 호르몬들인데 이 호르몬들에 의해서 이제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치를 봐야 되겠죠. 야, 이놈이 어디서 발생했을까? 우리가 바이러스 키트를 사는 것도 좋아요. 바이러스 키트가 하나 가격이 2만 원이 넘어요. 2만 원 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쉽게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증상을 봤을 때 호르몬이냐 바이러스냐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위치를 보고 아무리 바이러스라도요. 바이러스라도 가쪽에 온다 하더라도 한 번에 한 20폭이 30폭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거의 그런 건 없어요. 몇 폭이 발생하고 추후로 발생을 해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 이렇게 위축된 증상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의심한다. 첫 번째가 호르몬, 바이러스. 그리고 호르몬은 주로 의심해야 될 것이 바로 제초제인데 제초제가 비산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보통 1, 2중 사이에 뿌렸던 것들이 발생을 많이 일으킨다. 1, 2중 뿌렸던 것들이. 그리고 어떤 경우는 가끔 가다 보면요. 토경 재배하시는, 그러니까 수경 재배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 바닥이 풀난다고 이제 바닥에 풀을 뿌리세요. 뿌리시는데 거의 좋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내가 제초제 뿌렸으면은 혹시라도 비탄대가 묻었을 수 있으니까 잡기 전에 한번 안에를 고압분무를 한번 세척을 해줘야 돼요. 안 그랬을 경우에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한 동에 뭐 내가 3,000평 하는데 한 50폭이 나왔다. 아니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별로 피해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200평 하우스에다가 저게 100개, 200개 나오면은 매출이 100만 원, 200만 주는 거거든요. 100만 원, 200만 준다는 얘기는 순이익에서 주기 때문에 엄청난 큰 피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관련해서 컨텐팅 할 때 하나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농민들이 제일 하시는 말씀들이 여쭤봐요. 제초제를 뿌렸냐? 물어보면은 제초제를 뿌렸다고 안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거기서 말하는 제초제를 안 뿌렸다는 의미는 최근 1, 2주 사이에 제초제를 안 뿌렸다는 얘기예요. 최근 1, 2주 사이. 근데 말씀드렸듯이 토양에 묻게 되면은 1, 2주 사이에 다 사라져 버리는데 만약에 플라스틱이나 유리나 파이프에 묻었을 때는 몇 달씩 간다는 거예요. 몇 달씩. 그래서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야 나는 7월 달에 뿌렸는데 왜 11월 달에 제초제 피해가 나니? 왜 11월 달에 났을까요? 8월 달, 9월 달도 아니고 10월 달, 11월 때면 뭐가 생겨요? 문을 닫고 열면서 결로수가 생기죠. 결로수가 아래로 떨어져요. 결로수에 가면 뭐가 먼저 비닐에 붙어있던 제초제가 물방울에 섞여서 아래로 낙하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꼭 보면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제초제 피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배수제 할 때 저희가 주의사항은 뭐냐? 비산돼서 비닐에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1, 2중에 내가 사이에 뿌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2중을 내리고 1중 바깥에서 온실 바깥에서 안으로 제초제를 쏘게 되면 어때요? 안쪽에 묻어야 안 묻어요? 안 묻죠. 대신에 뭐가 나빠요? 힘들죠. 힘들어요. 내가 안에서 열고 이렇게 뿌리면 쉬운데 밖에서 하면은 바깥이 이렇게 평평하지 않거든요. 바깥에서 안쪽으로 뿌리고 다니면은 힘들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FM대로 바깥쪽에서 내가 치지 말라고는 안 해요. 왜냐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 1, 2주 사이에 풀 뽑으라고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내가 원래는 치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치지 말라고 못해요. 힘드니까. 내가 심정을 아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안전한 방법으로 1, 2중 내리고 1중 바깥에서 뿌렸다고 하면은 이 제초제 피해가 훨씬 줄어들겠죠. 이것들이. 그 다음에 이거 지난번에 제초제 피해 중에서 보게 되면 얘는 이산화탄 제초제 피해 중에서 얘 뭐라고 했어요? 관정이염 피해라고 했죠. 지하수가 오염돼서 오는 제초제 피해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요. 이 제초제 피해도 원인이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보시면은 그러니까 관정 높이가 5m밖에 안 돼요. 사실은 관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건수가 이제 건수라고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표면에 흐르는 물이 지하로 들어갔다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내가 온실 지하수를 퍼쓰게 되면은 그 빈 공간이 생기고 그걸로 논에서 물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제초제 뿌렸던 여기 논에 뿌렸던 제초제가 지하수로 내려가고 지하수가 다시 내가 온실로 갖고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서 제초제 피해 발생하는데 이게 보면은 지금 이건 파프리카고 이건 토마토인데 토마토는 다 다시 봐야 되고요. 파프리카도 이게 과일이 기형과가 발생 찌그러지는 과일들이 발생을 해갖고요. 상품성이 툭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 다시 심고 다시 다 뽑아내고요. 중요했던 거는 요 밑에 수경재배잖아요. 이 배지도 전체가 다 교체했어요. 이분이 한 2헥타 정도 되는 면적인데
2헥타면 배집값만 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요값 한 4, 5천 날렸으니까 거의 한 1억. 대루비만. 거기다가 이제 인건비 들어가서 이만큼 키울 동안 외국인 있었으니까 거기다가 뭐 또 늦게 심으면은 또 수확량이 추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2헥타에서 이분이 손해본 피해가 아무리 못해도 한 3, 4억 정도는 3, 4억도 약하게 잡은 거예요. 4억도 더 이상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는 피해들도 있더라. 이 피해가 여기 철원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인근 보령 지역에서도 발생을 했었고요. 이게 가끔 발생한 피해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초제가 같은 제초제 피해라도 원인이 다르다는 거죠. 또 요거는 지금 대구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람은 전년도에 그러니까 그 제초제를 갖다가 논 주변에, 그러니까 온실 주변에 뿌렸대요. 근데 그 고압 노즐, 그러니까 그 농약 노즐, 고압 노즐 갖다가 농약을 뿌리고 나서 그것을 그냥 방치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이걸로 농약을 뿌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바로 전체 온실에 다 피해를 발생시켰어요. 이렇게요. 그래갖고 여기도 다 다시 뽑아냈죠. 이분 얘기로는 처음에 경찰에 신고해서 누가 내 온실에 제초제를 뿌리고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고령에서 지하 소형으로 제초제 피해 난 사람도 누가 내 온실에다 뿌리고 왔다고 이렇게 주장을 펴시는데요. 사실 아무리 악감정 있어도 동네에 그렇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번하고 다니는 것도요. 남의 온실에다가 이게 뿌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론이 나온 게 노즐에 있던 이산화가 남아서 피해를 준 걸로. 아까 제가 이산화 피해 발생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컵에다가 그냥 이산화 제초를 이렇게 담아갖고 그냥 토마토나 파프리카에다 냄새만 맡혀도 오그라든다고 했죠. 그만큼 예민해요. 이것들이요. 엄청 예민한 놈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제초제를 할 때는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재배나루이라든 내가 내 농장을 갔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제초제를 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초제를 뿌릴 때는 뿌릴 수밖에 없지만 뿌리고 나면요 반드시 제초제를 사용했던 그 기구들 있잖아요. 이거는 별도 관리하셔야 돼요. 이것이 내 온실로 들어오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몇 억씩 피해가 나니까요. 이 제초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외부에다가 얘는 따로 보관한다. 제초제통은. 제초제를 썼던 모든 도구들은 따로 보관해서 혹시라도 내가 다시 사용하지 않게.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알아. 여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다 외국인을 고용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2,000평 되면 외국인을 3명 정도 고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 3명을 고용하면은 외국인이 내가 작년에 데리고 있던 외국인일 수도 있고 새로운 외국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외국인이 모르고 사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별도로 멀리 보관하셔야지 인근에 보관하셨다가 또 가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도 실수해요. 내가 저거 순간에 가까운 거 있는 거 보고 저거 쓰고 나서 아차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 제초제를 썼던 기구들은 외부에다가 따로 보관하라. 이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산제초제에서 이제 오그라들기. 이산제초는 과일 이렇게 약하게 피해봐도 이렇게 뒤틀리거든요. 이렇게 뒤틀리고 이파리도 뒤틀리지만 과일도 이렇게 모양이 찌그러져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강원도 철원하고 전북 전주에서 2건이 발생한 거. 얘는 철원이고 얘는 전북 전주인데요. 이 같은 경우도 익스장 같은 경우 외부에서 지금 이제 이산제초제를 뿌렸던 것이 이제 유제였거든요. 유제를 뿌렸으면은 물에 떠다니다가 이게 고온받으면 예를 들어 5, 6월달 되면 해가 세잖아요. 해가 뜨거우니까 이 시기들이 올라갔다가 바로 이제 온실로 내부로 들어와서 큰 피해를 줬던 사건들이거든요. 또 보여드릴 게 요거는 아까 이 이산이었잖아요. 요거는 볼게요. 글리포세이트라는 그 농약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근삼이라고 부르는 거고 뭐 바스타라고 하는 제품들이거든요. 근삼하고 바스타 같은 경우는 잎이 노랗게 변했죠. 얘도 보면 좀 바이러스 이거 무슨 바이러스가 있나? 퇴록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은 모자익 바이러스 같이 이런 노란 증상들이 발생을 해요. 이거는 왜 노래졌을까요? 원인이? 잎이 노래진 거는 엽록소는 녹색이죠. 그러니까 이 노랗다는 얘기는 엽록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들은 이 성분들은요, 그 엽록소를 파괴해요. 엽록소를 파괴하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엽록소를 파괴하니까 뿌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뿌리는 안 죽고 서서히 죽겠죠. 왜냐면 엽록소가 파괴되고 나면 어때요?
염료소가 파괴되고 나면은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식물은 빛을 먹이로 살잖아요. 빛 에너지를 갖다가 내가 그 엽록소에서 명반을 안반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어서 그걸 먹고 살잖아 식물들이요. 근데 엽록소가 파괴됐다는 얘기는 빛이 들어와도 광합성을 못 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글라이포세이트 같은 경우는 식물을 서서히 죽이는데 이파리를 이렇게 노랗게 태워준다 이것들이요. 근데 이거 왜 발생했느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우리가 저기 보통 온실 내부에다 약 뿌릴 때요, 그 1, 2중산제 뿌릴 때 어떻게 하냐면 이산화탄소하고 글라이포세이트를 두 가지를 같이 섞어 뿌려요. 그래야 효과가 더 저희도 빠르거든요. 효과 빨리빨리 죽이거든요. 이것도 두 가지 섞어 뿌리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글라이포세이트를 섬유한 제초제를 갖다가 1중과 2중 사이에 뿌린 것들이 이것이 공중에 비산돼 갖고 다시 온실 내부로 들어온 사건들이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보게 되면요, 딱 봐도 아 저게 바이러스, 그러니까 모자이크 바이러스 계통인지 아니면은 이런 그 제초제 EMPA인지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보시게 되면. 왜 하냐면은 일단은 글리포세이트 같은 경우는 특징이, 그러니까 우리가 토마토나 이런 모자이크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들을 보게 되면요, 이게 모자이크잖아요. 모자이크 무늬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띄엄띄엄 점이 생기다가 나중에 이렇게 생기는데 이 제초제를 맞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바로 노랗게 발생하더라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새로 심어야 되는데요. 이것도 새로 심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이것들이요. 이미 제초제 맞은 것들은 회복이 불가능하고 회복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성이 있게 재배하기 어려워요.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요것들도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온실 주변에 여기 보시면 여기 노랗게 변했죠. 이것들은 외부에, 그러니까 이거는 온실 내에다 뿌린 게 아니라 온실 바깥에 제초제를 뿌렸는데 요것들이 튀겨서 들어왔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분사돼서 아무튼 온실 안에 들어온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초제 피해들이 굉장히 많아서, 근데 이런 같은 피해는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겠죠. 어떻게 막으면 돼요? 막는 게 아니라 가능하죠. 피해가 적기 때문에 적심 치고 하면 겨순 나오거든요. 겨순 받아갖고 하면 이런 것들은 그냥 문제는 안 돼요. 아마 얘는 바스타, 같은 글라이포세트 약제 중에서도 바스타라는 게 있어요. 그 바스타 약제들은 피해가 좀 적은 편이에요. 좀 와도 침투 이행이 깊게 되지 않고 맞은 자리면 이렇게 괴사되고 말거든요. 이렇게 노랗게 변하고 하는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금 이렇게 노랗게 변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면요, 이분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실 1, 2중 사이에 뿌렸던 것들이 이제 온실 내에 비닐에 붙어서 온실로 떨어졌던 것들이 바로 요 제초제 피해고, 또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이거는 약간 초세도 문제거든요. 보면은 심었는데 초세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게 왜 약한가를 볼게요. 이건 제초제 피해고, 그다음 두 가지 얘기 들어봤어요. 약한 거하고 제초제 피해하고 약한 걸로, 이건 제초제 피해로 보이는데 이것보다 더 심했던 게 바로 요 약한 문제였어요. 왜 약했느냐? 지금 이 시기가 지금 온도가 좀 광이 강한 시기거든요. 근데 40콤트레이에서 뽑아갖고 여기 뽑았어요. 여기 뽑아서 한 줄기를 빼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냐? 보통 우리가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실제로 원칙적으로 얘기할 때 토마토를 심었을 때 만약에 두 줄기를 뽑고 싶으면은 1하방에서 뽑는 게 아니라 2하방이 지난 후에 뽑으라고요. 왜 1하방에서 뽑지 말고 2하방 지난 후에 뽑으랄까요? 1하방 이전은 절대 뽑지 말라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1하방 이하에서 뽑지 말고 2하방이 됐을 때 두 줄기를 뽑아라. 왜 그럴까요? 바로 뿌리에 발당과 관련 있어요. 볼게요. 식물체가 1하방에서 2하방까지 가려고 하면은 약 11일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10일 동안 뭘 해요? 식물이 뿌리를 만들어내고 정착한 시간들이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어렸을 때 두 줄기를 뽑게 되면 어때요? 뿌리가 발달하기 전에 두 줄기를 빼버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파리 개수가 어떻게 돼요? 2배로 증가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포기수를 얘기하지 않고 줄기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제식 밀도를 얘기를 할 때 보통 우리는 뭐 한 포기 심었다, 두 포기 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컨설턴트나 재배사들이 얘기할 때는 한 줄기다, 두 줄기다, 평당 8줄기다, 평당 16줄기다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가 8포기다, 8포기다, 16포기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8줄이냐, 16줄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내가 포기를 하나를 씹어놓고 1화방 일찍해서 두 줄기 뺐다. 이 얘기는 그건 뭐예요? 뿌리가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줄기를 뺐기 때문에 이 두 줄기, 그러니까 잎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햇빛을 많이 보게 되면 어때요? 증산량이 증가하죠. 증산량이 증가하면 식물들은 어떻게 해요? 이파리를 작게 만들고, 이파리를 작게 만드는 뿐만 아니라 기공을 작게 하거나 닫아버려요. 이것들이요. 왜냐면 물을 뺏기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작게 만들어요. 그럼 어때요? 요 세력이 약해지고 꽃은 더 빨리 피고 이런 데 수환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줄기 재배는 저희들이 권장하진 않아요. 첫 번째 정식을 했을 때 뽑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심어놨을 때 지하부와 지상부의 균형이 깨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하부와 지상부의 균형이 뭐예요? 식물의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과 지상부에서 증산하는 능력이 서로 차이가 나버리면은 그때 식물이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실에서는 저 토마토 심으실 때 두줄기 재배는 잘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두줄기 빼면 어떤 문제 생길까요? 이어방 이후에 뺄 수는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수확이 굉장히 늦어지죠.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토마토 묘 하나가 비싼 게 한 700원이고 싼 건 한 450원인데 하나방에서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것들이 보통 1,400원에서 2,000원 정도 수확할 수 있거든요. 1,400원 정도를.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수확이 2주, 3주 늦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돈을 적게 번다는 얘기라 우리가 굳이 두들겨 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현장에 가셨을 때 뭘 하나 교훈이 뭐냐면은 인풋 아웃풋을 얘기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어떤 분이 내가 컨설팅을 하려는 대상자가 어느 지역에 갔더니 이런 어떠한 농사법을 하게 되면은 돈을 절약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절약했다는 얘기는 뭔가 이익만 있으면은 하셔야 되겠지만 뭔가 반대급부로 나빠질 수도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내가 처음에 들어가는 돈 재료비도 적게 들지만 나중에 인건비가 많이 들거나 관리하기가 더럽거나 아니면 위험 부담이 증가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두줄기를 뽑게 되면은 당신네 좋다 이거요. 묘값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동에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묘를 2,000개 심어야 돼서 내가 100만 원이 드는데 만약에 두줄기 뽑았더니 50만 원이 들어가. 50만 원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50만 원. 그런데 당신이 두 화방을 놓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2,000주에 두 화방이면은 3,000원 곱하기 2,000주면은 600만 원을 손해본다. 그러면 내가 50만 원을 이익 보려고 600만 원을 손해보게 되잖아요. 그럼 실제로 마이너스 550만 원이에요. 거기 플러스 뭐가 들어가요? 두줄기를 뽑게 되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거든요. 인건비까지 들어가 버리면은 실제로는 마이너스 700만 원, 1000만 원도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할 때 야, 두줄기 뽑으면은 안 돼요. 세력이 약해져서 안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요. 또 하나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들어간 비용과 기대할 수 있는 그 마이너스 효과들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손해보는 얘기들을 해주셔야지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설원회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것처럼 시설원회라고 하는데 시설원회라는 건 뭐냐면요.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식량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토마토 안 먹는다고 오이 안 먹는다고 파프리카 안 먹는다고 죽지 않아요. 절대로요. 우리가 쌀 안 먹고 밀 안 먹어야 우리가 밀가루 안 먹어 죽지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안 먹는다고 죽지 않거든요. 식탁을 좀 풍요로웠고 사람을 좀 건강하게 살기 위해 도와주는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되게 경제성이 굉장히 자본주의적 농업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한강 생활 때 뭐 해야 돼요? 들어간 비용을 줄였는데 그러면은 나오는 비용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풋 아웃풋을 반드시 넣고 컨설팅을 해야 되겠다. 만약에 제가 그러니까 단순하게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아요. 왜 이런 사례가 두줄기 재배를 많이 하냐 사람들이 단순하게 이런 얘기 자료들 보기에 이런 얘기 있거든요. 두줄기를 뽑으면은 3,000평 기준으로 묘값을 한 70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700만 원 절약할 수 있죠. 절약할 수 있는데 뭐예요? 내가 한 6천만 원을 손해봅니다. 얘기를 안 해요. 6천만 원을 손해봅니다. 그리고 정식 초기에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광이 세면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이것들이요. 그리고 인건비는 더 들어갑니다. 초기 인건비 유지나라는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이것들이요. 그럼 내가 이익은 뭐예요? 묘값 3,000평 기준으로 묘값 만식? 예. 두줄기 빼면 이익이 뭐예요? 인풋 가액에서 우리가 두줄기를 뺐을 때 여기서 이익이 뭐예요? 사실은 수확량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씨 안 늘어나네.
어차피 면적 대 햇빛량은 똑같기 때문에 수확량이 많이 늘진 않아요. 그리고 자동 관리되는데 봐요. 다시 한번 두 줄기를 뽑게 되면 묘값을 50% 절약했죠. 그러면 그래봐야 한 동에 3,000평 기준 얼마 절약했어요? 끼케야 1,000만 원. 1,000만 원 절약했어요. 근데 문제는 두 줄기 빼면은 최소 두 화방을 손해봐요. 그럼 얼마가 손해봐요? 한 화방에 1,500에서 2,000만 원이니까 1헥타 기준으로 약 3,000에서 4,000 이상 그 5,000, 6,000도 손해볼 수 있어요. 가격에 따라서. 그리고 또 뭐가 더 추가가 돼요? 두 줄기를 빼면 게 그러니까 유인이 좋아요? 한 줄기로 가는 게 유인이 좋아요? 그렇죠. 그럼 인건비가 추가됐죠. 누가 더 위험해요? 두 줄기를 빼는 게 안전해요? 한 줄기를 빼는 게 안전해요? 한 줄기가 더 안전하게 더 안전하죠. 관리가 편하고 안전하죠. 그러면은 내가 인풋에서 뭘 이익 봤어요? 요값 1,000만 원. 손해본 건 뭐예요? 두 화방 붙였으니까 4,000에서 6,000 정도 손해봤고, 또 하나 인건비가 더 들었고, 내가 리스크를 갖고 있죠. 또 내가 위험부담을 갖고 왔죠. 근데 위험부담까지 간 게 손실이죠. 이것들이요. 위험부담은 금액을 환산은 안 되지만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는 환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내가 굳이 두 줄기로 재배를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유럽에서 왜 두 줄기를 할까요? 방울토마토 두 줄기 해요. 유럽에서는 이유가 있어요. 두 폭의 손해 안 봐요. 거기는 묘를 이하방을 피워서 와요. 그러니까 묘가 허리 높이 이만해. 그러니까 일단 정식을 이 큰 큐브에다가 심어서 두 줄기를 빼고 오는데, 그런데 이게 육류기간이 우리 40일이면 얘들은 한 55일에서 60일을 잡아갖고 와서 두 줄기를 키워서 양쪽에 꽃이 다른 상태로 와요. 이렇게요. 그럼 뭐요? 두 화방 손해보여 안 봐요? 안 보죠. 절대로 안 봐요. 그리고 키워보시면 아는데 제가 육류를 해봤더니 왜 두 줄기를 뽑나 했어요. 얘들이. 그랬더니 이하방 기간 개화시키려고 하면은 두 줄기를 뽑는 게 더 안전해요. 왜냐면 양쪽으로 뽑아야 이게 유인하게 밸런스가 맞아서 이게 안 기울어지거든요. 한 줄을 빼봤더니 자꾸 쓰러져. 그래서 내가 얘들이 두 줄기를 뽑았던 이유는 첫 번째 묘값도 아끼지만, 첫 번째 이하방 3하방을 뽑으려고 양쪽으로 뽑으려고 하니까 한 줄을 세웠을 때는 불안하더라. 이게 쓰러져갖고 양쪽으로 뺐더니 안정적이더라. 그러면은 얘들은 이런 것들 복합해서 두 줄기를 뺀 거죠. 묘값이 유럽에서는 이렇게 빼잖아요. 묘 하나가 얼마인 줄 아세요? 2만 원. 묘 하나가 10,000원이야. 그러니까 두 줄기인데 2만 원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 폭이당 10,000원이죠. 근데 얘들이 3화방 이상을, 그러니까 3화방 정도 더 봐요. 얘들이 3화방 더 달아요. 그리고 이렇게 키웠다는 얘기는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해요. 훨씬 자리는보다. 그러니까 재배가 편리하고 수확을 조기하고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얘들이요. 그리고 종잣값도 걔네가 원래 비싸요. 얘들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항상 컨설팅을 할 때는 어떤 기술이 들어가거나 어떤 거 할 때 뭐가 들어가야지, 항상 할 때는 인풋 아웃풋이 확실해져. 들어간 비용과 우리가 기대 수익들이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을 얘기 못하면은 컨설턴트 자격이 없죠. 항상 우리가 당신이 이 기술 투과했을 때 당신이 손실 보는 것들, 이런 비용들이 추가되지만 이익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익된다.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어요. 비용은 투입되는데 이익되는 거는 금전적으로 없어요. 근데 어떤 게 있냐? 대신에 잔로병이 아주 그 미량으로 나올 것입니다.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비용적으로 좀 부담을 했지만 뭘 한 거예요? 잔로병이 하나도 안 걸렸으면 내가 손해봤지만 잔로병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뭐예요? 자재배의 안전성을 확보한 거죠. 이것들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 기구를 사용함으로써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기구를 사용함으로써 잔로병을 막아준다고 하면은 내가 잔로병에 100% 안 걸렸다고 했을 때는 그 안에도 100%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손실이지만 내가 이걸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럼 머릿속에 우리가 뭐가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여기서 면적당 계획이 있어야 되죠. 1헥타를 운영할 때 인건비, 난방비, 이런 재료비들을 해서 내가 한 4억 정도를 쓰겠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인풋이죠. 그럼 나온 건 뭐예요? 내가 아웃풋을 9억 정도를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2억 정도는 감가상각과 금융대출 비용을 갚는 데 사용하고 2억 정도를 내가 갖고 있다. 일부 내가 수익을 남기에 넣기도 하고 아니면은 적립을 했다가 나중에 새로운 투자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난 뭐예요? 4억의 예산하에서 이것을 쓸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해야 되죠. 이것들이요. 항상 예산의 범위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즉흥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세상으로 내가 목표가 9억이고 들어간 비용이 얼마이고 내가 마진 얼마 볼 것이고 금융비 얼마 들어갈 것인데 그 예산이 4억이라고 하면은 인건비, 난방비 들어가고 재료비 들어가고 여분이 있으면은
내가 안전성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였더래요. 그래서 항상 그리고 내가 뭐 받침대를 사용하지 않아서 잔류병이 더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잔류병이 오는데 대신에 나는 재료비가 없어.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내가 예산이 오버가 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더 꼼꼼하게 잔류병이 안 나오게 관리를 하면 되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항상 들어간 비용과 우리가 기대되는 것들, 그러니까 얼만큼 안전한지, 나오는 것 금액이 얼만큼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산은 무한정일 수가 없어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이거는 지금 토마토도 그렇고 딸기도 그렇고 모든 육묘전에서 다, 그러니까 육묘하는 것들 다 문제가 돼요. 보면은 이파리가 어때요? 오그라들었죠? 지금 딸기도 육묘제 억제제 말리면 오그라들거든요? 오이도 오그라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의점 생장점 오그라들었을까요? 그렇죠. 생장점만 오그라든 게 아니죠. 뿌리도 억제가 돼요. 그럼 뿌리 발달이 저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키가 멈춘 상태에서 우리가 위만 크지 않는 생각을 하는데 지하부도 성장이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태가 어떻게 될까? 이것들이요. 이 상태로 온실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피해가 막심하겠죠. 제가 볼 때 이 정도면은 이제 다시 씹어라 하고 싶어요. 저는 이거 갖고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떡봉김에 재단이 된다고 억제제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회복시킬 거에 대한 실험을 해서 제가 논문을 낸 게 하나가 있는데 아무튼 일반적인 농작이라고 하면 이 피해가 딱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도 오면 스탑. 그 다음에 육묘장에 얘기하고 나 이거 도저히 못 받겠다. 일단 받지 마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전화해갖고 육묘장에 딴 사람이 실제 있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내가 온실을 내가 토마토 오이를 맞췄는데 예를 들면 비가 갑자기 와서 침수가 돼갖고 내가 심을지 못했다는 이런 묘들이 있거든요. 빨리 전화해서 전국에 알아봐갖고 이걸 빨리 수배도 갖고 와야 돼요. 이거를 갖고서는 심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회복될 수도 있는데 회복이 한 달 후에 회복되면 어때요? 돈이 매출이 1헥타 기준으로는 뭐 1, 2억 정도가 날아가는 우습거든요. 이것들 가만 멈춰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육묘장에서 온 것들인데 저희가 일단 증상은 심화 잎이 지나고 키가 작고요. 그러니까 볼게요. 토마토묘를 키고 갖고 왔는데 꽃눈이 보여. 근데 한 15cm, 20cm야. 이게 말이 돼요? 집에서 한번 육묘해보면 알아요. 한 달만 자라면은 한 30일만 키우면 키가 한 25cm, 30cm 되고 이렇게 커버리거든요. 어떻게 15cm 되냐고. 이거 억제제를 맞은 거거든요. 그럼 억제제를 안 뿌리고 육묘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렇다 하더라도 적당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이게 적당하게 뿌렸어야 되는데 심하게 맞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일단은 특성이 뭐냐 우리는 알아야 돼요. 트리아졸계 약제가 트리아아졸이라고 불리는 약제들이 있어요. 트리아졸 계통, 트리아아졸 계통이라는 약제들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생육을 억제하는 약제이다. 근데 여기서 트리아졸 하면 뭐 있어요? 녹약에도 있죠. 살균제로 트리아졸계 약제들이 많아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약도 잘 듣고 효과가 좋은데 이 약제,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가셔서 우리가 이제 운영하실 때 주의할 게 있는데 바로 이 트리아졸이라고 써 있는 약제, 특히 아졸 계통, 그러니까 트리아졸이고 아졸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런 이 약들은 침수액성 약제들인데 이 곰팡이에 효과가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초기에 어렸을 때 뿌리거나 자주 뿌리게 되면은 생육을 억제시키는 부작용들이 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약을 뿌리실 때 좀 조심해서 뿌리시는 게 좋고 안 뿌리는 게 좋아요. 저도 처음에 정식하고 나서는 웬만하면은 트리아졸계 약제를 뿌리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면 좀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다른 약제를 쓰라고 하거든요. 근데 트리아졸 약제가 효제는 좋은데 억제 효과가 있고 이 트리아졸 약제는 살균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따로 화에서는 생육 억제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또 하나. 트리아졸계 약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베렐린이라는 호르몬 합성을 저해한다. 그러니까 식물체가 지베렐린 호르몬을 만들어서 성장을 하고 뿌리를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생장점에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데 이 트리아졸 약제가 바로 지베렐린 합성을 저하하게 되면은 지베렐린이 없는 거잖아요. 지베렐린이 없다는 얘기는 그건 뭐예요? 새로 성장을 못한다는 얘기겠죠. 성장을 하더라도 굉장히 천천히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묘기의 트리아족 약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위 억제제로 사용하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우리가 얻으면 안 돼요. 절대로. 육묘장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뭐 공식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육묘기 때 곰팡이 약제로 트리아족 약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억제 효과가 더 커진단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도와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베렐린 합성 저해제라고 했죠. 내가 회복을 좀 빨리 하려면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지베렐린을 넣어주면 되겠죠. 지베렐린 넣어주면 돼요. 지베렐린 합성 저해제니까 내가 조금 빨리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베렐린을 공급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는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합수를 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베렐린 약제 중에서 우리가 지베렐린 팔아 시중에 이렇게 해서 알약으로 된 걸 팔거든요. 그것을 한 마를 20리터에다가 한 개 반 정도를 알을 한 개 반 정도 한 2개 정도 집어넣고 뿌리시게 되면은 회복이 좀 빨라요. 근데 아까처럼 이런 놈들은 회복이 이런 것들은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재배를 포기해야 되는 거고, 이건 제가 실험하려고 다 집어넣은 거고,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약간 저해가 돼서 성장이 좀 예를 들어서 한 열흘 정도 있어야 깨어날 것 같다 그러면은 지베렐린을 뿌려주게 되면 그보다 빨리 깨어나죠. 지베렐린을 한 개 뿌려주시면 효과가 있어요. 토마토만 효과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딸기하고 파프리카에서도 저희가 해봤는데요. 효과가 있더라. 이거들요. 왜냐면 지베렐린 합성 저해제니까 이거들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헥사코나졸이라는 약제가 있어요. 헥사코나졸은 원래 그 연면살포만 허용이 되어 있고 토마토에 등록도 안 되는 약인데 헥사코나졸 약제가 있는데요. 일단 그러니까 잎에는 뿌릴 수가 있는데 토양의 사용은 금지되는 약제거든요. 이것들이요. 헥사코나졸 약제가.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관주를 했단 말이에요. 관주를 했더니 이게 지금 토마토가 크지 않고 이렇게 멈춰 있어요. 이렇게 멈춰 있어요. 이 상태로 한 보름을 가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키도 안 크고 그냥 가만히 이게 제가 이렇게 뽑잖아요. 뿌리가 박히지 않아도 톡톡 뽑혀요. 이 상태로 보름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왜 이걸 넣니? 그랬더니 옆집에 딸기 할 사람이 있는데 딸기를 할 때 시드름병이 나온다고 헥사코나졸을 약제를 딸기 그 밭에다 넣었더니 효과가 좋더라. 그래서 토마토에 넣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랬더니 생육이 멈춘 상태로 제가 갔을 때가 15일치였거든요. 15일째까지도 그냥 심어놓은 그대로 멈춰 있더라고요. 이것들요. 그래서 제가 계속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헥사코나졸도 트리아족의 약제의 일종이에요. 이것들을 특히 관주를 할 때 침투 이행성 살균제를 관주는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등록돼 있어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해갖고 특히 우리는 수경 재배를 하잖아요. 여기서 관주를 했을 때 토경이 피해가 심할까요? 수경이 심할까요? 수경이 훨씬 심어요. 그냥 심한 게 아니라 훨씬 심해요. 토경에서는 아무 문제 없던 것들이 수경재배에서 관주 처리했을 경우에 거의 그냥 생육이 멈춰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배지도 전부 다 교체해야 돼요. 전부 다 버려야 돼요. 새로 배지 구입해야 되고 새로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경재배로 많이 전환이 되면서 과거에 관례적으로 관수했던 그런 살균제들이 피해들이 발생을 해서 수경재배에서 가끔 낭패를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세요. 이것들이. 그래서 논산부여에서도 지금 이거는 이제 논산 가야국에서 있던 사건인데 옆집에서 누가 관주를 그 시드름병 예방약으로 뿌려라 관주를 하라고 했더니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해볼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이걸 다시 심을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얘는 일단.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살균제를 웬만하면 관주하지 말아라. 특히 침투행성 약제는 하지 말아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에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면살포용으로 되어 있으면 연면살포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들이요. 관주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지베렐린 뿌렸더니 도움이 돼요. 왜냐면은 이 정도 피해는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베렐린 제가 살 거라고 했더니 뿌린 데랑 안 뿌린 데랑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육이 회복될 때까지 화방을 제거해라. 그러니까 세력이 이미 약해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광합성 양분을 축적시킬 수 있도록 화방을 제거해서 얘들이 회복을 빨리, 그러니까 광합성 양분을 축적해서 그것을 자기 몸을 치유할 수 있도록 사용하게 도와줘야 된다. 그 다음에 주야가 온도 차를 작게 하여 이걸 크게 유도한다. 이건 뭐냐요? 주야가 온도 편차를 작게 한다는 얘기는 영양생자로 가는 거예요? 생생자로 가는 거예요?
영양. 주요가 온도 편차를 줄이면 어떻게 돼? 영양의 생식이에요? 영양이죠. 나무가 망가지면 영양으로 돌려야 돼? 생식으로 돌려야 돼요? 영양으로 돌려야 되겠죠. 그럼 온도 편차를 대신 줄이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어요? 여기서는 단동온실에 이 시기 이 사람이 난방할 거 같잖아. 어떻게 하면 될까? 11월달, 10월달인데 주가 온도를 환기를 많이 해서 주가 온도를 높이지 말자는 거죠, 이것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피해들을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보름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보름이면 얼마 피해 봤어요, 이 사람이? 최소 하나방. 많게는 하나방 반까지 못 본 거죠. 하나방이면은 한 2천 정도, 하나방 판이면 한 3천 정도 피해를 본 거죠. 이분들은 자기가 피해 본 줄 모르시는데 저희들 딱 보면은 우리는 금액을 표시해. 우리가 금액을 표시해야 되겠다. 우리는 뭐요? 기업적으로 우리 농실을 운영할 거잖아요. 그리고 컨설팅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컨설팅을 받는 사람한테 당신이 본 금액적 피해를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은 지금 현재 3천만 원 정도의 최소 피해를 보고 있다. 3천만 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부터 그 사람이 안 하겠죠. 이게 말로 안 하고 3천만 원 피해 얘기를 안 해주면 이분은 재배가 종료될 때까지도 몰라요. 자기가 피해 본 줄을. 올해가 수확이 조금 적네. 이 정도로 끝나버린단 말이거든요. 더군다나 요때 1하방, 2하방은 아마도 킬로그램당 한 6,000원 정도 육박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면은 1,500만, 2천만, 3천만 아니라 3천만 원, 4천만 원 볼 수도 있어요. 이때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지금 요 내용들이 그 다음에 요건 트리아자의 농약이 연면살포 MP인데요. 보시면은 꽃이 안 나와요. 이렇게 꽃이 안 나오죠. 이거 보세요. 꽃이 착구가 안 되는 꽃이에요. 이거는 꽃대가 안 나와요. 우리가 보면은 착구 오이도 그래요. 오이가 꽃이 폈는데 열매가 암꽃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수확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죠. 우리가 딱 꽃을 보면은 수확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할 수 되는데 이런 꽃들은 아마도 꽃이 편다 하더라도 수확을 할 수 없는 꽃들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럼 왜 그랬을까를 봤더니 지금 초대를 보던지 이런 거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아마도 트리아졸 계통의 약제에 의해서 일단은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약을 뿌려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약을 보면은 이 사람이 트리아졸 약제를 여러 번 뿌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고압 분무기가 이제 안개 분무기가 있어갖고 이 양반이 이분이 안개 분무기 안에다 약을 넣고 약을 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약을 한 번만 뿌린 게 아니라 연속으로 이해관계 연속으로 특히 어렸을 때 그러니까 트리아졸 약제는 어렸을 때 뿌리라고 했어요. 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침투 이행성 살균제는 어렸을 때 웬만하면 뿌리지 말라고 그랬죠. 아주 진짜 곰팡이병으로 잎이 녹아버리기 전까지는 뿌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뿌리는데 그냥 뿌린 게 아니라 약 연타로 2번 뿌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트리아졸계 약제가 침투에서 침투를 되고 깨어나기 전에 또 침투가 됐으니까 2번 연달아 침투되겠죠. 그러면은 이 식물체 몸 안에 트리아졸계 녹제가 뭐라고 하죠? 이렇게 쌓여 있고 요것에 의해서 꽃눈을 분할을 방해해서요. 약 3호방까지 뭐라고 하죠? 꽃이 안 나오는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3호방이 얼마예요? 3호방이면 여기가 2,000평짜리 온실이거든요. 그러면 한 화방에 1,500만 원씩 치면은 3호방이면은 약 한 4,500에서 한 5,000 정도 피해 본 거죠. 이것들이요. 2,000평 온실에서 아마 마진을 봐봐야 한 1억 5천 정도 보면은 많이 벌 거고 내가 실제로 가져가는 돈은 거기서 5천 가졌으니까 피해가 큰 거죠. 5천 정도면. 그래서 이런 실제로 농약 피해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농약 피해의 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생각해보세요. 농약 피해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전 면적이 다 발생하니까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왔어요. 전체가 다 와요? 일부 구역만 좀 오고 말죠. 근데 내가 봤을 때 한 100폭이 바이러스 걸려서 잘라졌어. 100폭이만 끝나고 말았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내가 2,000평에 약 3만 폭이 토마토가 심어져 있는데 전체에서 3억 관련했으니 사실은 바이러스라서 몇백 폭이 날린 것보다 훨씬 피해는 큰 거죠.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트리아졸 약제, 그러니까 침투 이행성 살균제는 최소 1개월이 지난 후에 살포를 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포고 시스템을 위하여 살균시 살포 시 농약 살포량을 줄여준다. 이게 또 포고 사용하면 더 약해야 더 심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육류시 억제함을 억제하기 위해서 트리아족 약을 살포하지 않고요. 피해 경감은 우리가 하우스 온도 및 광학경을 토마토 유리하게 하고요. 벼순능을 제거하지 말고 그대로 방치하고 약해가 감소되면 정리하기 시작한다. 왜 지금 벼순을 제거하지 말고 그대로 방치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벼순도 잘 안 나오지만 벼순에서 뭐가 발생하면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니까 벼순 생장점이 나오게 되면은 뿌리에서도 뿌리가 새로 나오고 거기서 우리가 옥신이라든가 지베렐리아 호르몬들 더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이 적어서 호르몬 생산량이 적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호르몬을 더 많이 유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벼순을 제거하지 말고 천천히 방지한다. 그 다음에 새로 피해가 심한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수확을 포기하는 것도 뭐예요? 재배를 포기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는 거죠. 피해가 심한 경우에는 내가 굳이 5화방, 6화방까지 수확이 안 될 것 같으면 뽑아내고 새로 심는 게 낫죠. 굳이 내가 특별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꽃이 어때요? 여기 보세요. 꽃 많아요. 꽃 많으면 좋아요, 나빠요? 네. 꽃이 근데 나무를 보세요. 나무가 좋은데 꽃이 많아. 왜 많을까요? 이게 또 쓰지 말라는 약을 쓰셔요. 보면 토마토에 등록되지 않은 사이토킨이라는 호르몬제가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화학 분화제가 있는데 요걸 갖다가 토마토에 뿌리셔갖고 꽃이 아주 만발했던 사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방법 없어요. 꽃을 정리하다니 너무 많고 달면 어때요? 이거 달면은 과일을 내가 팔 수 있는 과일이 한 개도 없죠. 이거 어떻게 정리? 화방 어떻게 정리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를 위해서 꽃을 보시고 지금 하나방에서 꽃이 100개 이상 폈어요. 100개 이상. 그것도 1화방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그러니까 높은 화방이고 3화방 정도예요. 꽃이 작고 초세는 급격하게 꽃이 많이 피면 초세력이 약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과일도 작고요. 그럼 원인은 화합이나 촉진을 해서 사이토킨이라는 호르몬을 이분이 연면사포를 하셨다. 이거를. 또 토마토에 등록된 사이토킨은 없어요. 사이토킨이라는 약재가 등록된 게 없어요. 그거 오요. 딴 데서 얻다가 구하다가 뿌리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하고 있죠. 바로 뭐예요? 재배를 종료하고 다음 작기를 준비하자. 등록되지 않는 약재 사용 금지한다. 재배를 종료하라는 건 뭐예요? 이보다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거 끌고 가면 돼야 한대요. 우리가 나무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죠.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15에서 25g짜리 방울토마토를 수확을 해야 되는데 5g짜리 100개를 따면은 한 개도 못 팔아요. 10g짜리를 10에서 15, 최소 10g, 8g, 10g은 돼야지 상품성이 있는데 5g짜리를 따봐야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것들은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적심을 치고 아래에 달린 과일들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심을 쳐요. 적심을 치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나무 열매들 있죠. 이것들 아래에 있는 열매들은 성장 속도가 어떻게 돼요? 더 빠르고 더 커지거든요. 그리고 수확도 빨리 수확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적심을 치고 그 다음에 육매 전화를 하죠. 다음 빨리 내가 한 달 후에 저기 오이 심을 거니까 오이 좀 지금 몇만 주 몇 개 준비해 놓으라고. 오이는 그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수확이 적심 치거나 그리고 전화하고 나서 적심 치고 밑에 있는 거 빨리 수확한 다음에 로타리 다시 정리를 하고 바로 여기다 오이 심으면은 피해를 줄일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컨설팅을 할 때 경제성이에요. 내가 얘를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컨설팅 할 때 살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사람을 살려야 돼요. 사람을 죽으려면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뭐 나이 드신 분, 젊은 사람 과래광 살리는 게 아니라 일종 나이 드신 분보다 젊은 사람이 더 오래 살아야겠지만 아무 그래도 우리가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토마토나 오이나 파프리카 키울 때 뭐예요?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해서 돈이 안 될 것 같으면은 빨리 피해를 줄여서 빨리 경제성 있게 바꿔놔야겠죠. 우리가 컨설턴트 가서 이 사람을 할 일은 뭐예요? 이거 도저히 경제성이 없으니 수확을 빨리 포기하고 다음 작기를 뭘 할 건가? 예를 들어서 작기가 한 3개월이 남았어. 그러면은 토마토 심어서는 절대로 수확을 못 하거든요. 제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개월 정도 수확할 수 있는 거는 오이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오이 빨리 전화해서 오이별 맞추라고 해서 심으면 되는 거고. 내가 보니까 이거 뽑아내고 나도 이때 겨울이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 만약에 8월에 심었는데 5월 정도 9월, 10월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내가 12월 달에 예를 들어서 황화인발린 바이러스의 비저항성을 12월 말에 심을 거니까 빨리 묘를 준비해달라고 해서 그다음 심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남아있는 기간하고
여러 가지 경제성을 확인한 다음에 가장 경제성 있는 품목을 선택해줘서 권장하는 것이 컨설턴트 역할이겠죠. 그들요. 그러니까 컨설턴트는 농사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컨설턴트 역할이 뭐예요?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사람인가요? 첫 번째 뭐예요? 사고를 안 내고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것도. 그럼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농사를 막 무슨 비법을 알려주는 사람 뭐예요? 비법은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비법은 없어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큰 사고 내지 않고 꾸준히 갈 수 있게 하고요. 내가 만약에 피치 못한 사고가 났을 때 어때요? 경제성 있게 빨리 종료를 할 것인가 끌고 갈 것인가 결정하고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교육 알려드리는 게 컨설팅 역할이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 이제 어떤 분들이요, 뭐 화방을 좀 이렇게 정리해갖고 가해수를 줄이자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한 30개 폈어. 그럼 내가 한 10개 끊으라고 할 거예요. 끄트머리 잘라주세요 할 텐데 이 정도 피면은 도저히 이건 가망이 없다고 해요. 이 정도 되면.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죠. 30개 꽃 많아요, 적어요? 너무나 많죠. 한 10개 잘라내면 되잖아요. 10개, 뭐, 15개 잘라내면, 15개 잘라내면 돼요. 근데 얘는 어떡하냐고, 이걸. 방법이 없죠, 이거는. 그래도 가끔가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전체는 안 그렇는데, 뭐, 한 동에 2,000폭이, 1,800폭이 심었는데, 한 10개가 이 정도 있다 그러면은, 거기도 화방을 날려요, 그때. 통째로. 화방 날리면 새로운 나무 꼭 봐갖고, 괜찮으면은 가고, 계속 그러면 그냥 잘라내고 밑에만 먹거든요, 애들도요. 근데 만약에 전체 포장이 다 그러면은 그건 어쩔 수 없죠. 무조건 적심치고 끊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척과 정체의 피해인데요. 보시면은 이파리가 이제 이렇게 볼게요. 이파리가 이렇게 오그라들고 이제 제초제피랑 똑같죠. 제초제피예요. 똑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과일을 착화시키는 착화제하고 우리가 이사디 제초제하고는 유사물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역할이 거의 비슷해요. 호르몬이 똑같이 호르몬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사디 제초를 뿌릴 때 어떻게 뿌릴까? 호르몬을 뿌릴 때 어떻게 뿌려야 돼요? 과일에 화방에만 꽃에만 묻게 잘 관리하셔야지. 만약에 잎과 줄기에 묻게 되면 어때요? 특히 생장점에 묻게 되면 어떨까요? 호르몬의 피해가 호르몬이 생장점과 잎에 묻게 되면은 생장점으로 호르몬이 이동함에 따라서 척과제 장애가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뿌리고 있을까? 이렇게 뿌려서 피해가 난 거죠. 뭐예요? 호르몬을 갖다가 척과제를 갖다가 꽃에다 뿌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 그냥 뿌려야 되고 있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척과제 장애에서 뭐 토마토가 됐던 이런 척과제 장애가 일어나는 것들 보게 되면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농도를 진하게 쳐서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농도를 진하게 쳐서는 웬만하게 진하게 쳐서는 호르몬 장애 잘 나타나잖아요. 어떨까요? 첫 번째가 이렇게 잘못된 방법. 생장점에다가 직접 뿌리게 되면 장애가 쉽게 나타나죠. 거의 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수로 2번, 3번 연달아 뿌리고, 실수도 아니고 일부러 어떤 분들은 착과제를 여러 번 뿌리면 착과 잘 되는 줄 알고 오늘 뿌리고 3일이다 또 뿌리고 3일이다 또 뿌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3번을 뿌리게 되면은 피해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날 수도 있다는 얘기,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장애 입었을 때. 내가 오늘 지금 오전에 해가 세갖고 식물이 시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들었다가 지금 펴졌어. 지금 뿌리면 안 돼요. 그날 호르몬 장애를 뿌리게 되면은 그때 호르몬 장애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 확률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식물이 호르몬 뿌릴 때는 정확한 방법으로 뿐만 맞게 한 번만 쳐셔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식물체가 약한 상태, 시들었거나 식물이 약할 때는 절대로 뿌리시면 안 되고, 또 이럴 때도 있죠. 올해 이제 지금 시기예요. 지금 막 열대야가 심하고 있죠. 지금도 열대야가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무가 비실비실해요. 그러면 이때 억지로 착화시키려고 꽃을 여러 번 착화를 뿌리게 되면은 호르몬 장애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착화제를 뿌리지 말고 그냥 꽃이 떨어지게 놔둬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끝까지 뭘 수확하려고 할 때 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호르몬을 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나무의 상태를 확인한다. 나무가 괜찮아야 돼요. 뿌릴 수 있을 만한 건강 상태 유지가 돼야 되고, 우리도 백신도 그렇잖아요. 백신 맞을 때 어때요? 죽어가는 사람 백신 맞으면 더 빨리 죽죠. 얘 백신을 맞을 만큼 건강 상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들은. 호르몬도 마찬가지로 뿌릴 때 호르몬은 우리가 착과제는 뭐예요? 뭐하고 같다고 했어요? 제초제 성분이라고 했죠. 착과제가. 그러니까 그 성분을 버틸 만한 힘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나무가 건강할 때 정확한 방법으로 정량을
1회만 뿌리는 것은 호르몬 장애를 안 나게 하는 방법이라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나느냐? 그래도 알 수 있어요. 그건 얘기 못해요. 우리가 말하는 거는 확률이지. 제가 말씀드린 나무가 건강한데 정량으로 정확한 방법으로 1회만 처리했어. 근데 호르몬 장애 났어. 어떡하라고?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때요? 이렇게 정확하게 하게 되면은 날 확률이 줄어들게 되고 나더라도 약하게 나타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척과제가 나왔는데 약간 위축됐어. 그럼 어때요? 한 일주일 되면 회복되거든요. 근데 강하게 척과제 발생하면은 한 달 갈 수도 있고 아예 수학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재배를. 그래서 우리 정확한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방법으로 호르몬을 처리해서 난 호르몬 장애 피해가 되겠다. 그 다음에 아이고 제가 미안하네요. 화장실 이렇게 자꾸 화장실 가나 했더니